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이 참사를 대하는 마인드,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들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유가족분들의 삶은 그간 2년 동안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일단은 참사가 나왔는데 뭐 저희는 소시민으로서 네. 평생 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정말 국회 한번 가보지 못한 그렇죠. 그런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2년 동안을 계속 해왔었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픔 자체가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치닫으면서 아마 마음적으로 여린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 이미 일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무너진 일상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무너진 일상이란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다들 지내고 계십니까? 그 일상들 무너진 일상들을 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지인들도 있고 다 가족 친치들 다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오롯이 우리만 있는, 그리고 유가족들만 외딴 섬처럼 예, 그냥 대화하고 유가족들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다른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서로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눈치를 보고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상의 삶은 이미 중단이 되었고 이제 새로이 우리가 유가족이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초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생존 피해자가 예. 와서 이제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 뭐 저희가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 피해자의 말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그 피해자가 사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 네, 6개월인가요? 예. 그리고는 다시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피해자로서의 또 확인을 다시 또 받는 증명을 거예요. 해라 이런 거죠. 피해자인 그러니까 걸 증명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다쳐서 걸음마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버티며 살아야 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행동이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서 나는 아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부상자나 피해자들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안 할래 하고 다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뭐 우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6개월이란 어떤 트라우마 센터 지원을 예. 하고 6개월마다 신청을 다시 해라라는 이야기를 또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실적으로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6개월은 단위를 딱 끊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지하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것밖에 안 된다 해서 탁상 행정밖에 안 되는 그래서 것이다. 다 끊어버렸어요. 다 그냥 저희는 안 한다 그러고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화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느라고 이제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트라우마가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순간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드라마가 탁 오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다행이군요. 그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심리 상담이고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신뢰를 하지 않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봐야 오히려 화만 더 돋구고 또 우리 예. 다른 가족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날의 기억을 계속 캐묻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아예 아우 난 더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로서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었어. 이걸로 도움을 받으세요. 6개월까지만이에요. 하고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채 그냥 우리 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뭔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기. 예, 보여주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생각을. 그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네.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산재 피해자들도 그 이번에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이런 대형 참사, 사회적 참사를 대응하는 전문가들이 태부족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 예를 들어 수재가 나고 홍수가 뭐 나고 산불이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분들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다른. 구호 대상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든 다른 어떤 법이든 피해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재난이 났다는 건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라는 단어가 없고요.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범위, 또 피해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재민인 거예요. 구호 대상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 봉사자들 있잖아요. 어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예, 그런 수준에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한다고 막 심리 상담이 붙이고 예. 크게 붙인 버스가 와서 여기서 심리 상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가족을 잃은 어떤 정말 창졸간에 하늘이 무너진 아까 일상이 무너진 분들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피해자들도 이게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제 정말 가까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그 서로의 어떤 분노와 슬픔과 이런 깊이를 함께 나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런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세팅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거는 아까 말한 이 제도상 법적 제도적 관점이 그렇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그 피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않아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행정 절차만 있는 거죠. 아 그냥 이재민들을 어떻게 행정이 이 구호 일종의 구호 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행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늘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게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정보, 왜 사고가 났는지,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받을 통로도 없고 그걸 네. 받을 권리도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걸 받아야 어떻게 또 보상 절차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고 예. 하나는 이런 재난 참사가 수백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예. 의료진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심리 정신 어떤 상담 전문가들도 우리가 양성하지 못했다.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인 거죠. 예. 행정이 늘 그냥 어떤 구호 대상자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참사가 일어나면 또 늘 우왕좌왕 엉망진창이 네. 되는 거죠. 또 당황하고 그렇죠.
뭐 똑같은 네. 일 계속 반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인 게 좀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특별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또 특별법 때문에 그래 지난한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던 네. 거고. 근데 그런 제도적인 게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피해자들이 길거리를 나가야 되는 예. 굉장히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법이 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길거리를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예.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저 이정민 위원장님이 몇 번 그랬어요. 1년만 먼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됐으면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왜 길거리에서 오체투지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비와 눈을 맞으면서 이 땡볕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네. 너무 안타깝다. 하루빨리 생명안전기본법이 좀 예. 제정이 돼서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정말 간곡하게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결의안을 예. 발의를 해서 예. 정부 국회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일단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많죠.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법에도 네, 피해자가 단어가 등장하지 명시되지 않습니다. 않았고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까 예우라고 그랬는데 예우할 것인지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언론 세월호 사건 때 그런 문제 많았잖아요. 전원 구조 오보난 거. 오보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 하늘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네. 있는데 마이크를 막 들이대고 그렇죠.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고 집을 찾아가고 네. 사생활을 막 이야기하고 뭐 2차 가해, 3차 가해죠. 그래서 이제 언론 피해자를 우리가 피해자의 개념, 네. 범위 또 정부나 사회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이 사건에 대처하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걸 가장 첫 번째로 법안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올바른 정보를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전권이라는 게 이게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게 사실 헌법에 뭐 여러 조항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 법률로 이게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 조사 특조위를 만들 때도 늘 진통을 겪잖아요. 네, 그렇죠. 특조위에 관한 이 특조위를 아예 상사로 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상소를 한다라는 건 아예 그냥 특조위를 상시적으로 두고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그 특조위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그럼요. 근데 이제 특조위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할 그렇죠. 건가? 이거를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것도 여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원인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 이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피해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실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황은 사실 피해자 가족이나 이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이제 뭐 이상한 레토릭을 쓰죠. 뭐 정치적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네네. 수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어디 예. 개발할 때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선제적으로 위해서.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뭐
이제 여의도 불꽃 아까 축제 네네. 이야기했고 뭐 했지만 그런 영향 평가 안 하잖아요. 지금 대응이 너무 단순해요. 경찰 쭉 깔아놓는다. 그런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경기도에서 이 송풍구에 올라갔다 아, 그대로 추락하는 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전 시설 그렇죠. 점검도 해야 되고 한 수백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월호는 배를 타고 갔고 수학여행은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럼 이 배가 안전한지 이 배를 운행하는 회사는 건강한 회사인지 안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 버스는 재생 타이어를 썼는지 운전 기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운전 시간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 가는 버스 기사가 어제 전날 2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실제 네.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졸음을 참지 못해서 그냥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정책들이 막 여기저기 그쵸. 부처마다 다 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한 게 소위 생명안전기본법이죠. 그래서 이걸 다 좀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 피해자의 권리를 명기한 것, 국민의 안전권, 그 다음에 거버넌스, 네. 올바른 거버넌스를 통해서 독립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객관적인 기구로 운영한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